영향을 주죠. 가장 중요한 이제 4분기를 봐야겠죠. 4분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이제 금리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부터 이제 우리가 좀 선머리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시장 상황을 보면 올해 설 지나고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다가 5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5월, 6월, 7월에 폭발합니다. 7월 거래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8,700건을 넘어섰는데요. 8,700건은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2020년, 2021년 우리 집값 폭등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폭등 시절에 10,000건이 넘은 달이 2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2달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 3가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8월에도 거래량이 7월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데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증가액을 보니까 8월이 또 대출 증가액은 통계 2016년 5대 은행 통계 집계 이후로 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가계부채가 거의 약 10조 원 정도, 담보대출이 거의 한 9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사실은 7, 8월이 비수기죠. 솔직히 여름에 놀러 가야지. 여름 휴가 가야 되고요. 또 9월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놀러 갔다 와가지고 명절 지나고 보통 이제 고민도 하고 집도 알아보고 이게 정상인데, 야, 2024년 올해는요, 진짜 이게 뭐가 쉬었는지 7월, 8월이 터집니다. 이게 포텐셜이 터지는데, 뭐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직접적인 계기는 6월 말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지금 9월 시행하고 있는데요. 2단계를 2달 연기해 버렸어요. 9월로. 이게 저는 결정적인 좀 빌미를 제공해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달 연기해 버리니까 자, 6월, 5월, 6월 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규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대출 규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원래 하기로 했던 7월에 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연기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내 집 마련을 기다리던 관망하던 수요자들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 집값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구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부양한다면 사야겠다. 물론 이 불안한 마음, 2020년, 2021년에 집값 상승에 대한 열차를 타지 못한 기다리던 관망하는 분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이 있죠. 그냥 정부가 대출 규제를 2달 연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이 불안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의 얘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얘기인데 입주 물량, 공급이 부족해.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 건설회사들이 PF 문제 지금 다 발목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방에 미분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데 이게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 같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마침 올해 2+2 계약갱신 청구도 또 4년 차가 되던 해가 하필이면 또 올해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요. 이게 좋은 일도 생길 때는 동시에 이렇게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이게 동시에 생기는데 하필 올해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전세 가격은 무이자 대출이에요.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러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불안하죠. 얘기만 들어도. 자, 세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2022년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금리가 폭발적으로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올리는 금리 본 적도 없습니다. 무서웠습니다.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5%로 올라가는. 이건 뭐 베이비 스텝,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0.25%포인트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가는데, 야, 이건 뭐 빅 스텝, 뭐 이런 게 울트라 빅 스텝 막 나와버리니까 놀라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집값이 이제 꺾였단 말입니다. 자, 금리가 무섭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도 될까 말까 했는데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뭐 9월 정도 거의 뭐 0.25 내리느냐
0.5 내리느냐가 이제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분양가가 또 폭발하네요. 올해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물론 건축비는 2022년부터 이제 계속 올라갔습니다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야, 이게 새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나. 주변 집값이 분양가 따라서 올라가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 새 아파트가 좋은데 새 아파트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가격 올라가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마침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뭐 원베일리, 원펜트하우스, DH 방배, 청담 르엘까지 강남에 기다리던 원래 사실 작년에 분양했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데 마침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네?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요. 많은 분들이 몰려요. 경쟁률이 높게 나와.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야, 청약시장 또 난리가 났네? 어떡하지 나? 불안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청약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는데 사실은 과열 안 된 청약시장이 훨씬 많죠. 지방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만 로또가 생기는데 뉴스는 로또만 나오니까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사야지. 안 되겠다. 움직여야겠다. 사야겠다. 5월, 6월, 7월에는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연기하면서 폭발하죠. 안 되겠다. 사야겠다. 8월 되니까 이제 정부가 9월에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한답니다. 그럼 마음이 더 불안하죠. 야, 더 빨리 사야겠는데 대출 막히기 전에 빨리 사자. 8월 중순 넘어가면서 대출이 또 폭발합니다. 9월 됐죠.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안 되겠네. 가만히 지켜보니까 니들 안 되겠어. 스트레스 DSR 하는데 수도권은 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더 하겠어. 원래 스트레스 DSR이 0.75%포인트 가상금리를 더 적용, 스트레스 금리를 더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은 1.2%포인트를 더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죠. 그럼 시장의 수요자들이 어휴 무서워라. 대출 규제 나오니까 나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혼돈스럽긴 합니다.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는데 금감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은행장들 부릅니다.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대출 규제예요. 왜? 자, 법을 바꾸게 되면 국회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에서 법 통과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일이 번거로워. 근데 대출은 제가 금감원장이면 불러요. 은행장들한테. 야, 들어와봐. 집합. 은행장들이 쭉 들어옵니다. 야, 집값 올라가는데 신경 좀 쓰지? 왜 이래?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금리를 기존에는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또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자 장사하느냐, 돈 또 많은 은행들이 이자만 받아 먹느냐 난리가 납니다. 또 귀에 들어오죠. 또 은행장도 또 부릅니다. 야, 내가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했지 누가 이자 장사하라 그랬어. 똑바로 안 해? 이제 은행장들 어떻게 합니까? 실력 행사 돌아가서 각자 기준을 마련합니다. 대출 한도 문턱을 높이게 되죠. 뭐 40년, 50년 상품들 이제 없죠. KB도 30년으로 줄여버렸고요. 생활안정자금 내 집을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1억 원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웃기죠? 내 집을 가지고 내가 DSR이 되고 LTV가 돼가지고 대출을 받는데도 이제 1억밖에 안 나옵니다. 대출 한도가. 이게 참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신용대출도 막아버립니다. 신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막아버립니다. 와,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 내 신용대출이 집값 올라가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막 혼돈이죠. 더 결정타는 전세대출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뭐 대출 막아버리고요. 잔금과 매매 잔금과 전세 잔금이 같은 날 우리 갭 투자할 때 그렇게 맞추잖아요. 입주하는 날 전세를 맞추는데 그거 전세대출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들이 아우성을 치죠. 막 민원이 빗발칩니다. 장난하냐? 난리가 나죠. 또 은행장 또 부릅니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실수요자 피해 주라고 했어? 똑바로 해. 자, 은행들도 헷갈립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예외 대책이 또 나옵니다. 실수요자 예외 대책. 헷갈리죠. 말하는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9월에. 오락가락한 이 대출 정책 때문에 시장도 오락가락하는 거고요. 상승률은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걸 보고 88 공급 대책과 가계부채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시장 상황은 그런 거죠.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은요, 뭐
40km, 50km, 60km 가다가 100km 넘고 130km 좀 과속했습니다. 과속하다가 규제가 나오니까 한 110km 정도로 줄였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130km에서 110km로 줄어들었으니까 안정적이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 입장이고요.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여전히 100km 넘잖아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죠. 집주인들, 매도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 달리고 있잖아. 속도 달리고 있지? 호가 올리고 매물 회수하는 현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매수자들은요? 야, 이거 따라가도 되나? 속도가 여전히 빠르지 않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출 규제도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5월, 6월, 7월, 8월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잖아요.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신축 아파트 위주로 급등하다 보니 뭐 송파 예를 들면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 시티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2021년 전고점을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매도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비선호동, 로얄동이 아닙니다. 나도 최고가, 신고가, 호가를 올립니다. 근데 매수자들은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단기가 너무 급등했고 2021년 가격을 지금 뚫고 계속 올라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살짝 발을 뺍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은 거래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다짜고짜 이제 금리 얘기부터 해버리게 되면 앞뒤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가 왜? 시장은 이렇게 줄다리기 하잖아요.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뭐 공급은 큰 영향 없는 것 같고요. 88 대책은 별로 영향이 없고, 여기에 다른 한쪽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 올라간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분양가도 올라간다. 여러 가지 맞물리잖아요.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게의 추를 누가 이쪽으로 두느냐 이쪽으로 두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금리란 말입니다. 그럼 미국은 내리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0.25 내릴지 0.5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연내, 제가 볼 때는 연내 중요한 포인트는 뭐 0.25 당연히 내리는 거고요. 연내 0.5 정도 내리면 그냥 예상했던 정도 큰 영향 안 받습니다. 1%포인트 100bp 정도 또는 그 이상 인하하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좀 더, 야, 이거 생각보다 좀 강한데 미국이 금리 시원하게 내리네 라는 인상을 받을 거고요. 이제 공은 한국은행으로 넘어오잖아요.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그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내리느냐. 지금 한국과 미국은 기준금리가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0.25 내렸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0.5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0.5%포인트 정도 내리면 한국은행은 0.25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고민거리는 집값이죠. 서울 집값. 야, 서울 집값이 7월, 8월처럼 그렇게 폭등해버리게 되면 우리 금리 못 내려. 금리 내리는 순간 난리가 날 거잖아요. 야, 기다렸던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아마 그 경고는 저는 시장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고 정부를 향한 경고일 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를 해서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거죠. 야, 집값 빨리 좀 안정시켜봐.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 내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 집값 때문에 내가 금리 못 내리겠어. 야, 정부 너희들 똑바로 안 할래? 라는 시그널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9월에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한국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이 0.1% 또는 0.1% 이하로 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한국은행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인하하면 얼마? 올해 안에 연내 한 번은 뭐 당연히 내릴 거고요. 0.25% 정도 내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내리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 예상했기 때문에 0.5% 정도 또는 그 이상 인하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움직이면은 뭐 예상했어라는 반응이고요. 예상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판단을 하게 되는데 0.5%가 저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 미국이 뭐 경제 위기가 왔다든지 중국이 뭐 어쩌가 됐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와가지고 올스톱이 되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이 돼서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정을 잡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내년에도 뭐 한국은행이 한 0.5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3.5% 그러면 내년이 2.5% 정도의 중금리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2.5% 중금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대출금리잖아요. 그럼 대출금리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출금리는 우리나라는 약간 아직도 관치, 일본도 이제 관치고 중국도 관치인데 우리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3.5% 기준금리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대출금리 어때요? 들쑥날쑥. 작년만 하더라도 대출금리 뭐 상단금리가 8%, 하단금리가 5%까지 갔었거든요. 한참 금리 막 올라갔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여름 되기 전에 금리 또 선제적으로 금감원에서 좀 내려라고 해가지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잘 받으면 2% 후반대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3%도 받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3%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년에 올해도 0.5, 내년에도 0.5%포인트 50bp 정도 내려서 합계 100bp 2.5% 정도 내려가더라도 대출금리가 다이내믹하게 저금리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요.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아마 대출금리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저는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염두해야 될 건 저금리로 가기는 쉽지 않다. 2020년, 2021년처럼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금리로는 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까지 2.5% 정도 예상한다면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감이 중요하잖아요. 자, GTX도 막상 개통되고 나면 이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는데 기대감은 컸지만 이제 막상 현재 가치로 전환됐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금리도 0.25, 뭐 0.5 정도 내린다면 크게 동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 정도 유지한다면 저는 부동산 시장에 팽팽한 줄다리기에 완전한 기울기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대출금리가 내려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은 주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효과 정도는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집값이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되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가 나무만 보게 되면은요. 나무만 보게 되면 자 9월 뭐 한 중순 정도 나무만 보게 되면 이제 집값 다 올랐나?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8월 나무만 보게 되면 집값 폭등했네. 난리가 났네. 서울 집값.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게 되면 이 과정 자체가 보이거든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릎에서 어깨까지 또는 머리까지 고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머리에서 어깨 또는 가슴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됐다가 최근에 다시 어깨, 머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 여기서 5년 이상 뭐 계속 올라가. 머리를 뚫고 1층, 2층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면 엘스 리센치 얘기를 또 하면 추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2030년 정도 한 5년, 6년 후에 지금 27억이니까 25억, 27억이니까 한 50억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030년 정도에. 5년 만에 이게 2배 튀어서 25억이 50억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추세 상승은 그런 겁니다.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조정의 구간을 넘어서서 다시 추세 상승으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35년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본다면 이 조정의 터널 안에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이고요. 자, 맞죠? 2022년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 나오면서 회복을 했다가 하반기 조정이 됐다가 올해 다시 올라갔다가 추석 지나고 또 살짝 상승률이 둔화가 되죠. 이게 정상적인 조정의 흐름 구간이고요. 한 1년, 2년 정도는 이런 흐름을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차분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분위기 휩쓸리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안 사면 안 되고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면 나에 맞는 전략을 찾는 데 저는 충분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폭등론과 폭락론의 극단적입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봅니까? 나무만 보면 이 극단론이 먹힐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만 보면 폭등일 수도 있고 폭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숲을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죠. 둘 다 맞지 않습니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지나고 나니까 8월이 폭등이었나요? 8월만 보면 폭등이죠. 근데 길게 보면 이걸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 전고점을 따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예외적인 지역들 원베일리가 뭐 60억 한강뷰가 나오는 전용 84가 60억 거래가 됐다. 폭등 아니야. 아니 그렇게 바라보면 도쿄의 아자보다일스가 뭐 900억, 1000억 거래가 되는 게 그 아파트 한 채가 그게 정상이냐? 도쿄 집값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지역들 부자들이 사는 뭐 뉴욕 같은데 홍콩에 몇백억, 몇천억 주택이 그걸 일반화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왜 폭등 가능성과 폭락 가능성이 낮냐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줄다리기 합니다. 줄다리기에서 어느 한쪽이 힘이 빠져서 줄을 놔버리게 되면 경기가 확 기울어지거든요.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매로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금매로. 왜 금매로 팔아야 되죠? 미국이 망했나요? 중국이 망했나?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도 올라가고 금리도 내려간다는데 도대체 왜 금매로 팔아야 돼? 오히려 호가를 올려야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급하게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엄청 급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집을 파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줄을 내가 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잡고 있어야 돼. 왜? 놓는 순간 집주인들은 돈을 더 받고 싶잖아요. 꼭 쥐고 있다고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올리는 호가를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집값 여전히 높은데? 단기 급등에 대한 필요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했는데 지금 집값 아무리 봐도 어깨 넘어서 머리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 금리 인하된다고 하는데 저금리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집값이 다시 또 급등하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대출 규제 다음은 뭐지? 더 강한,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강한, 대출을 전면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서울이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버릴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규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쪽이 다 논리가 있는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게 왜 폭등이 나오고 폭락이 나옵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수는 있죠.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차라리 거래가 잘 되면 괜찮은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지만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닙니다. 폭락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집주인들이 집어 던져야 돼요. 패닉. 2022년 12월 막 패닉 왔잖아요.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신없어. 저도 금리가 올라갈 줄은 알았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1년 만에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갈 줄은 몰랐죠. 저는 2021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그때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023년까지 금리가 안 올라가면 2024년부터 올리면 2025년까지는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나 억울하지. 왜?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하다가 반칙이잖아요. 2022년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렸으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상하는 상황이 벗어나고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할 때 우리가 패닉이라는 게 옵니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상을 했는데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와. 머리가 노래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아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런 상황이고 집주인들이 집어 던져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패닉이 왔나요? 패닉이 올 상황이 뭐가 있죠? 패닉이 오려면 중국이나 미국이 디폴트가 나거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빅스텝, 울트라 빅스텝으로 다시 올려버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면 패닉이 올 수 있는데 절대 패닉 오지 않는다.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매수자도 마찬가지죠. 서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집 사고 싶다. 떨어질 때 집 사고 싶어. 그럼 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떨어질 때 집 살 수 있을까? 2022년 12월 올림픽파크 포레어 일반 분양이 나왔습니다. 전용 84 국평이 13억대 나왔는데 그때 분위기가 패닉에 질리다 보니 13억대도 고분양가다라는 논란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야, 서울에 둔촌주공이 평지에 역세권에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 바로 붙어 있는 둔촌주공이 전용 84가 13억대가 비싸다고?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3프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이 안 된다. 13억대면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또 욕을 엄청 먹습니다. 투기꾼이냐 막 이렇게 욕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상황이 폭등도 폭락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범주 내로 움직인다면 그냥 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호가는 유지가 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2024년 계속 벌어질 거고요. 2025년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정책과 금리에 따라서 아마 집주인들은 계속 호가를 올리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자들은 사실은 불안해요. 이게 언제 올라갈까? 언제 내릴까에 대한 그 불안감,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 아직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2020년, 2021년에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 사실은 지금 또 7, 8월에 거래량이 폭발한 것도 저는 트라우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제가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앞서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공급이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졌을까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5년 전에는 공급이 충분했나요? 10년 전에는 충분했나요? 항상 부족해요. 서울은 원래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부족했어요. 한양은. 조선시대에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갈 때 자식한테 집 팔지 말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양 집은 귀했다니까. 유배 가서 집 팔고 유배 갔다가 다시 못 돌아와 한양에. 인서울 못 한다고요. 그때도.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갑자기 7, 8월에 부족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서울은 원래 부족합니다. 원래 부족하고 정확한 팩트체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19년에 집값 폭등했잖아요.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내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46,000호, 47,000호 이 정도. 앞으로도 이런 물량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웃기죠. 입주 물량이 최대로 나왔는데 집값은 폭등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결국 서울은 수요가 문제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공급 부족 지역이니까 수요가 가수요가 붙어서 불안감에 폭발하게 되면 서울 집값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 화산으로 따지면 화라산입니다. 화라산. 이거는 공급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경기도나 지방은 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라산을 막아줄 수는 있는데 서울은 화라산이에요. 수요만 폭발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이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면서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도 얘기해 볼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 맞아. 근데 전세 가격이 내려간 건 언젠데요? 2022년에만 내려갔잖아요. 그때는 왜 내려갔을까요?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죠. 그때뿐입니다. 그거 빼고는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지역별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2018년 12월 서울 헬리오시티 9,510세대 입주 물량이 나올 때 전용 84가 제 기억으로는 4억 7천인가 4억 5천까지 떨어졌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다시 오르긴 했죠. 9억 10억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자 원래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실수요자 시장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죠? 돈 돌려받는데 잘 살다가 돌려받는 돈인데 투기도 아닌데 그렇죠. 투자 수요도 아닌데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금리가 급등하거나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은 앞으로 5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올림픽파크 보래요. 12,000세대가 나왔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한번 불 붙어 버리니까 오히려 강동구에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12,000세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면 더 많이 올라갔겠죠. 금리. 과거에도 뭐 우리가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내렸을 때도 집값이 내려갔을 때도 있고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집값이 올라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분양가도 얘기를 해볼까요? 분양가 많이 올랐죠. 분양가가 올라서 주변 집값이 따라 올랐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도 올랐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 빼고 그거는 정부에서 강제로 눌러버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는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가 건설사면은요 어떻게 책정하냐면 수요자들이 청약자들이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게 분양가의 원리입니다. 애매하게. 야 이거 할까 말까? 고민돼. 이거예요. 왜? 자 지나치게 고분양가를 해버리게 되면 다 포기하죠. 아우 저 미쳤어. 저 안 해. 저 안 돼. 포기하면 대규모 미분양이 나옵니다. 분양가를 지나치게 낮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로또가 됩니다. 로또는 누구한테 좋다? 당첨되는 사람한테 좋지 건설사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럼 건설사는 분양가를 최대한 올리고 싶은데 미분양이 안 날 정도, 나더라도 조금만 날 정도. 그게 딱 애매한 수준. 그러니까 주변 집값하고 주변 시세하고 맞춰요. 그래서 절대 고분양가 요즘 터무니없이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가 많이 올랐다고요? 건축비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요? 그거는 명분 핑계고 실제로는 주변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간 것만큼 분양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모든 게 맞물린 거예요. 정부 정책도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뉴홈 사전 청약 안 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고 2020년, 2021년처럼 폭등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사야 되나? 우리 경제학에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이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게임 이론이 뭐 저하고 여기 PD님하고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인도에 먹을거리가 꽤 많아. 먹을거리가 뭐 이게 과일 나무도 있고 조개도 있고 뭐 이게 랍스터 같은 것도 있고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한 달, 6개월은 충분히 구조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기렛마니가 랍스타를 한 50마리 먹어버렸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저 인간이 자기 전에 내가 더 먹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다음날 되면 또 제가 많이 먹을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움직여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태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새끼들 다 잡아버려가지고. 안 잡아야 되죠?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되는데 보니까 내 옆집에 있는 내 친구가 잡고 있거든. 나는 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 잡아도 쟤는 잡으니까 내가 더 많이 잡아버려야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집값도 똑같죠. 야, 이게 주택시장 투기 바람직하지 않고 집값 올라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다가 불안하거든.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가 집을 샀어. 걔가 사니까 집값이 호가가 1,000만 원 더 올랐어. 내가 사려는 집을. 내가 먼저 살 걸.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경제학의 이론이고요. 실제로 부동산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6월, 7월, 8월에 막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돈이 걸리면 절대 논리적이고 이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또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되면 그게 주식시장에 돌아가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금매로 파는 사람, 손절매하는 사람도 있고 뭐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버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집을 사고 있다. 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비논리적인 상황은 여전히 전개가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역대적으로 보면 정책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처럼 맞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9월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는 건 대출 규제, 명목적으로는 대출 규제의 효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맞아 떨어진 거고,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8월에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대출 규제 효과는 6개월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왜 6개월이냐고 하냐면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대출 규제를 억제해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2019년 12.16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15억 이상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막아버렸는데 이게 강력하잖아요. 강력한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2020년 1분기 때는 줄어들어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듭니다. 효과가 있었는데 2분기부터 늘어납니다. 3분기 더 늘어나고 4분기 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6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이 맞느냐, 이게 절대 공식이냐, 그때 상황은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모든 건 이제 배경과 상황을 봐야 되는데 2020년이 무슨 상황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2019년까지 집값 막 올라가다가 그때 사실 금리도 2019년에 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제로금리 가면서 돈이 풀리면서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야 이게 더 이상 못 참겠다 폭발을 하면서 부동산이 빵빵빵,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 지방이 막 다 미쳐버리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집 사는 메커니즘이요. 구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구매 능력이 있습니다. 욕구가 먼저 생겨야 돼.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집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돈이 있다? 100억이 있어도요. 집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사요. 제 주변에 있습니다. 아는 형님도. 건물이 몇 개가 있어도 집 안 사요. 왜? 필요가 없거든. 난 전세 살아도 되거든. 안 삽니다. 욕구가 안 생겨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나는 세금 내고 안 사고 싶다는 거예요. 전세 살고 나 건물도 많은데 내가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욕구가 생기고 나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생기냐면 구매 능력을 따지게 돼요. 내가 돈이 얼마 있더라?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자기 자본을 따지게 되고요. 두 번째 대출. 얼마 나오는지 따지게 되고, 세 번째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라도 낄까?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만 있죠 전세가. 자 이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생겼는데 대출 규제하게 되면 제약은 되죠. 구매 능력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자 욕구가 생기겠는데 대출 규제가 들어온다. 그럼 뭐 아유 안 사야겠다 라고 포기할까요?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신용대출을 받든 부모님한테 받든 이금융권으로 가든. 2020년에는 이거 유행했던 방법이 우리 30대들이 예비 신혼부부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혼인신고 안 합니다. 한 사람은 세입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양쪽이 대출을 받아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양쪽에서 받고 부모님 지원 받아서 현금 1억, 2억 있는 분들이 10억, 12억짜리 아파트를 많이 샀어요. 리스크하죠. 저는 이런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해요. 2020년에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상담하면 이제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만났을 때 제가 다 말렸어요. 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준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어긋납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건 예상치 못하는 상황, 변동 상황이 생겼을 때 대출 이자가 한마디로 대출 이자가 2배 올랐을 때 3년은 버틸 수 있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안 된대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대. 아니 절대 무조건이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자다가도 코피 날 수도 있고 앞으로 걸어가다가도 뒤통수 깨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생겼잖아요. 2022년에 미국이 금리 그렇게 올리면서 집값 떨어졌잖아요. 금매물로 파신 분들이 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 안 된 분들입니다. 이중고에 시달리거든요. 대출 이자는 2배 늘어나죠. 내 수입은 똑같은데 근데 집값은 떨어져요. 참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한 달, 2달, 3달, 4달
나중에 금매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잡힌다는 건 맞아 떨어진 거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지는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 생각해 볼까요? 2007년도 DTI 규제가 나오면서 집값이 잡힙니다. DTI 규제.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져요. 야, 집값 잡는 건 대출 규제가 직방이다. 직효약이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잡힐 때가 돼서 잡힌 겁니다. 2002년부터 2006년, 7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게 올라서 무릎에서 어깨 넘어서 머리까지 왔기 때문에 잡힐 때가 됐는데 DTI 규제가 나오니까 구매 능력을 제한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집값이 잡혀준 거죠.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8년도 옵니다. 2007년, 2008년도. 그게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정책 하나만 가지고 집값이 잡는다, 안 잡는다, 이건 맞지도 않고요. 과거로 되돌아가더라도 항상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 나옵니다. 이 메커니즘이에요. 규제의 메커니즘인데 집값이 오버슈팅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수요 억제 규제를 하고요.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냉각이 되면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이게 부동산 규제 정책의 메커니즘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착각하는 게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한다. 보수가 되면 규제를 푼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규제를 많이 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했지. 그분들이 진보 성향이어서 규제 푼 거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보수 성향이어서 집값 규제 풀었다. 천만의 말씀. 윤석열 정부 대출 규제 하잖아요. 집값 오르니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은 전혀 맞지 않다. 규제 제일 많이 푼 대통령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요. 규제 가장 잘한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군부 시절. 일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계획. 공급과 수요 억제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시대 흐름도 좋았고요. 그때는 또 군부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요즘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3기 신도시 지금 2018년에 발표해가지고 아직 본청약도 이제 할까 말까 첫 단지가 인천 계양에서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는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해가지고 임기 내에 입주해버립니다. 5년 만에 입주를 해버려요. 아파트가. 신도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시절은 가능했습니다. 수용해가지고 좋은 땅들도 있었고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절이 오지 않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공급과 수요 억제. 지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 그렇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 무지막지했습니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강력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하니까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타성기간이라고 하는데 공급은 그 시절처럼 5년 만에 공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한다. 집값이 내려가면 규제를 푼다. 근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값의 고평가 저평가에 따라서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월 상황은 이제 단기 급등 상황, 집값이 거의 한 어깨 또는 얼굴 이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단기간에 계속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출 규제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숨고르기, 일시적인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대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집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실수요자들입니다. 실수요자.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인데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수요자들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비중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생애 최초가 우리 기성세대들 50대 이상이 생애 최초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50대 이상이 집을 안 산 거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구매 능력이 없거나 한마디로 돈이 없거나 두 번째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 50대 지금까지 구매 욕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집을 산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50대들은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집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구매 욕구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이 주택 수는 늘린다. 지금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 여전히 다주택자들 규제가 남아있거든요. 취득세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포 원베일리 이제 60억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60억 이거 재밌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0억짜리를 돈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3주택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한번 사볼까? 샀어요. 취득세만 12%. 60억이 12%면 취득세만 7억 2천 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애국자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취득세만 7억 2천 내고 싶지 않습니다. 4주택이면 종부세 얼마나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생애 최초란 거는 지금까지 집을 안 산 사람이고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30대들. 저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본 거와 경험해 보지 않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요,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88 올림픽도 저는 생생하고요. 2002 월드컵도 생생해요. 근데 저는 저희 큰애가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 큰애한테 물어보면 88 올림픽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역사책에 나오는. 88 올림픽이 우리 큰애가 생각하는 88 올림픽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역사책에 나오더라. 6.25 전쟁, 일제강점기, 88 올림픽이 다 역사책에 있는 과거에 있는 일들입니다. 같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2002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젊은 요즘 MZ들은 2002년 월드컵 모르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2002 월드컵과 88 올림픽이 같습니다. 그냥 역사책에 있는 얘기예요. 6.25 전쟁하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과 경험하지 않는 일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근데 30대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뭐 이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값 상승이나 또는 집값 하락 이런 걸 알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지 체감을 못 합니다. 책에서 봤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올라가는 것만 봤어요. 올라가다가 2022년에 잠깐 조정되는 것만 본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영향이 있어도 불안하니까 집을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기성세대들은 예전에 하락도 경험했고 IMF 외환위기, 저는 IMF 외환위기도 생생하거든요.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유럽 위기, 뭐 2012년도 서울 하락 다 경험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덤덤하게 숲을 좀 바라볼 수는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40대들이 주택 구입을 좀 주도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40대들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특징적으로 눈여겨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30대들은 사실은 집 사기 좋아요. 30대들은. 왜 집 사기 좋으냐? 30대는 사회 초년생이죠. 신혼부부들이나 보통 우리 결혼할 때 이제 집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자, 30대들은 누가 도와줘요? 일단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 뭐 신생아 특례대출에 뭐 신생아 어쩌고 저쩌고 디딤돌 버팀 뭐 여러 가지 정책 상품들이 39세 기준으로 39세 이하면은 생각보다 도와주는 정책들이 꽤 많이 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회 초년생이고 우리 애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능력이 되는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능력이 안 되면 모를까? 우리 애가 첫 집 사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안 들까요? 부모님이 능력이 되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도 도와주고 부모님도 도와줍니다. 30대들은.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도 포기합니다. 야,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니들이 30대도 아니고 우리는 신혼부부들한테 집중하기도 힘들어. 부모님은요? 야,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야. 40대 돼가지고 너 손 벌리냐? 나는 나이가 40대입니다. 그럼 40대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이기도 하고 금리도 따지고 원리금 상환도 따지고 30대보다도 더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40대들 주택 구입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7월, 8월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과열이 됐고 많이 올랐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30대, 40대 위주로 집값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30대들은 아마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 비중이 높고 40대들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수요들이 당분간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이런 수요들이 좀 더 시장을 그래도 거래를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항상 있는데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어느 집주인이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내가 집주인이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 팔까요? 안 팝니다.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팔죠? 팔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안 팔아요. 집을 팔 때는요. 특히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집을 팔 때는 집값이 떨어질 때, 특히 예상 범위를 벗어나서 무서울 때, 공포가 지배를 할 때 급매물로 집을 던지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집은 나의 인생이잖아요. 나의 전 재산이고,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들의 노후도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들도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집값이 올라가는데 던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죠.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집주인은 올라가는, 어떻게든 내 집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요. 매수자들도 내가 사서 올라가길 바라죠. 내가 사서 내려갈 것 같아? 절대 안 삽니다. 전세로 가지 뭐하러 집을 삽니까? 선생님, 저는요 실수요자예요. 저는 집값이 안 올라도 좋아요. 그냥 안 올라도 좋으니까 그냥 잘 살 수 있는 집 사고 싶어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 오는 집을 왜 사지? 그 거짓말이에요. 안 오는 집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안 올라도 그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물가보다는 좀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을 판다? 왜? 집을 팔아야 될 이유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파는 이유는 하나는 필요할 때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해서 팔 수는 있고요. 두 번째는 갈아타기 상급지로 더 좋은 거. 나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나 눈여겨보고 있어. 내가 B라는 아파트로. 내가 지금 전용 59, 25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전용 84, 34평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 기회가 됐어. 그러면 팔고 갈아타는 거예요. 집값 올라갈 때도.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을 때는 집값 떨어졌을 때 좀 불안하신 분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지 차원에서 미리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했다가 떨어질 때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현금 보유하다가 떨어졌을 때 집 사는 전략을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생각해봐요. 집을 팔았어요. 현금 한 10억 쥐고 있습니다. 바로 집값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나 잘 팔았어. 나 똑똑해. 나 진짜,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나 언제 사야 되지?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지? 10억이 이제 9억으로 떨어졌어요? 9억이면 사야 되나? 8억으로 가나? 8억 떨어졌어요? 이거 장난 아니네. 7억까지 가겠네? 7억 가요?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6억 가는 거 아니야? 근데 7억 5천 8억으로 올랐어요. 7억에 살걸. 이러다가 또 못 삽니다. 그래서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 산다는 거 타이밍 잡은 사람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거의 전고점 왔을 때 대부분 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떨어질 때는 집은 안 판다. 올라갈 때 갈아타거나 필요할 때 집을 팝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폭락한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됐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근데 경제도 안 좋아?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정책도 실수를 해? 집값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은데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네? 이거 장난 아닌데 답 안 나오겠는데 그럴 때 급매물로 던집니다. 2011년, 12년도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2011년, 12년도에 서울 강남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MB 때 이제 2008년도 규제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기 때문에 풀어줬는데 MB가 뭘 했냐면 DTI 규제를 이제 알았어요. 이게 집값 잡는 직후예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서운 무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합니다. 집값이 좀 떨어지면 풀어줬다 집값이 좀 오르면 묶었다를 반복하는데 이게 약발도 처음에는 몇 번 먹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안 먹혀요. 2011년도에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야 이거 좀 분위기 이게 피로감이 좀 누적이 돼요. 이게 피로감이 이 집값 좀 이거 힘든데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2011년도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또 한 번 더 DTI 또 풀어줘야겠네. 그래서 한시적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끝날 때가 돼서 한 번 더 약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규제를 묶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실망하죠. 야, 이 장난 아니네. 정부가 포기했네. 최근 7월 같은 분위기. 정부가 포기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 막 한 명이 던지니까 게임 이론이라니까요. 한 명이 던지면 내가 먼저 던져야 돼. 왜? 내가 먼저 탈출해야 되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막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강남의 불패 같은 강남 집값이 폭락합니다. 2012년도. 얼마나 폭락했냐면 개포주공이 지금 한 30억, 35억 하죠? 새 아파트들? 그 정도 하는데 그때 34평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1억? 10억, 11억 정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에 8억 2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네. 이제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바닥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 5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11억 하던 게 5억 7천 떨어졌다고요. 무섭죠? 저도 무서웠어요. 야 이거 끝났나?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끝나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때 무서워가지고. 왜? 단기간에 이렇게 매물이 매물이 폭증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또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안 사요. 신기하게도 떨어지는 칼날을 안 잡거든요. 그렇게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디 갔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럼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빚내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연구이나 이런 게 나온 게 다 배경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몰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런 상황 예상치 못하는 상황 남들보다 내가 먼저 탈출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금매로 막 집어 던지게 되는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막 탈출하고 싶나요? 지금 집주인들 탈출 안 하고 싶을걸요?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적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은 100%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예상치 못하는 상황.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금리가 갑자기 또 올라버릴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조정 구간의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올 수도 있는데 오게 되면 정부가 또 규제를 풀죠? 그 상황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그게 2차 하락인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개인 뇌피셜입니다. 2차 하락이 만약에 오면 저는 반갑다. 오히려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규제가 풀릴 거잖아요. 취득세도 인하될 것이고 규제도 다 풀리고 강남 규제 지역 풀리고 대출 규제 풀리고 혹시라도 빚내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굳이 지금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아마 노리고는 있을 텐데 만약에 2차 하락이 오면 금매로 두려움에 매물을 집어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